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임주경입니다. 본 행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14년도 두 번째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입니다.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08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건축도시 관련 전문 포럼입니다. 해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건축, 도시, 조경 분야의 저변을 넓히고 정책적인 관심을 고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과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의 개편입니다. 우선 포럼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김상훈 과장님께서 재난대비법부처 회의로 불참하신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유진 사무관님께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서울시 공공건축가로도 활동 중이신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대표님께서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영철호 연구위원님께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 발주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설계 발주 제도의 개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개의 주제 발표는 각각 20분씩 진행되며 총 8시간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이후 본격적인 전체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재혜성 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재혜성입니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서 다사다난한 소식으로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봄도 거의 지나가고 앞으로는 노곤과 더위가 되어가는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해갈의 봄비가 내리고 있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연구소를 비롯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7번째 해를 맞이하는 건축도시 포럼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건축도시 공간을 위한 사회의 의제를 발굴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동안 건축문화 기반의 도시 개선, 또 건축문화 자산, 한옥, 도행 이러한 이슈들을 논의해왔습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과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의 개편입니다. 작년 6월 4일 1년 전입니다. 그때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오는 6월 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을 시행을 통해서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건축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설계 공모의 업무와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가 개편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건축에 대한 정책 연구,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 또한 건축도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에 맞추어 이번 포럼을 통해서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의 개편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축사를 위해서 행사장을 찾아주신 국토교통부 김진수 건축정책관님, 발표를 맡아주신 김상문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유진 사무관께서 오셨고, 또 파크이트 건축사사무소 박일수 대표님, 그리고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염치로 연구위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서울시립대학교 이춘기 교수님, 오우재 건축사사무소 김주경 소장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건축부 박근우 주무관님, 또 국건위 위원이시면서 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정면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개최될 포럼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김진수 건축정책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진숙입니다. 우선 제2회 아우리 건축도시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재혜성 소장님과 바쁘신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리 건축도시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물, 도시, 공간 환경과 관련된 현안과 주제를 선정해서 관련 정책을 입체적으로 검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선도적으로 발굴 제시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번에 1회 포럼에서는 도시 재생 분야에서 많은 정책적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과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의 개편입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 분야는 제조업 대비 1.9배의 취업 유발 효과와 1.4배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물 품질과 품격이 높아지면 도시 경쟁력 확보, 국격 향상, 그리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나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민간 분야의 산업으로 단주돼서 정책적인 지원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건축 서비스 산업 지원 및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을 제정을 하였고, 오는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는 기본적인 통계 확보와 정보화 구축 등 산업으로서의 기반 조성과 설계 공모 확대, 건축진흥원 설립 등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서 새로 시행되는 법령과 공공건축 설계 발주 제도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모여주신 각계의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의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건축 도시 포럼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건축 도시공간연구소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2014년 제2회 아우리 건축도시 포럼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의 김효진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유진 사무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저희 김사부님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못 오셔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저희 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면 될 거고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추진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주요 목적,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경과, 법률의 주요 구성 내용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건축 서비스 산업 자체가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이고 또 좋은 도시와 좋은 건축물의 자산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서의 육성 필요성도 같이 대두가 되어서 이 세 가지 추진 배경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이 됩니다. 6월 5일 날 시행이 되는데요. 주요 법의 목적은 건축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 산업 진흥을 통해서 국민의 편의 증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법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추진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11년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사협회 등 다양한 실무진 TF들이 구성이 되었고 일단 법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회기가 끝나서 저희가 다시 2012년도에 다시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됐었고요. 작년도에 6월 4일 날 공포가 됨으로써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건축 서비스 산업 법의 내용이 담길 부분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부 내용들을 만들어 나갔고요. 작년에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저 설계공모 우선 지침과 사전 수행능력 평가 지침들이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법률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능법과 비교해 보셔도 좀 크게 다르진 않고요.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률이 갖추는 기본적인 총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 조성 내용, 그 다음에 활성화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 공모 활성화 등 품격을 제고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각각의 항목들은 뒤쪽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반적인 큰 틀을 잡는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칙에서는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지능 법률에서도 보시면 그 기본 방향, 지능을 위한 분야별 정책, 연구개발 사항, 표준화 사항, 인력 양성 이런 기본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아라 하는 내용을 법률에 이제 정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다시 뒤쪽에 가시면 이제 조항으로 각각 이제 몇 조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이제 매년 수립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전년도 시행의 성과, 그다음에 그 해당 연도의 주요 추진 방안, 그다음에 세부 계획 및 그 구체적 투자 계획들이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파악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게 되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시장 현황, 그다음에 그 수주 및 매출, 종사자 현황, 임금 수준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그 법하고 령에 나눠져 있어서 좀 더 그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항목별로 더 추가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가면서 저희도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된 내용들을 하나의 정보체계로 구축하는 정보화 사업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수주 사항, 입찰 정보, 연구개발 사항, 교육 훈련 사항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면 좀 보시는 분이 편하게 하나의 정보체계에 담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서 잘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그 산업의 한 분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에 관한 항목들을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 서비스 산업의 법에서도 다른 저작권 법과 같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신기술 보호, 교육 홍보 관련 내용들이 담아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시행해가면서 좀 더 보완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력 양성 부분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 인력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 기관을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 시설인데요. 이제 주로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될 텐데 건축 서비스 산업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진흥 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벤처 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약간의 혜택이 좀 있고요. 지정 요건으로는 건축 서비스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건축사 분들이 될 텐데요. 5개 이상, 서울은 10개 이상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엔드로 연결됩니다. 세계 조합은 입주하고 입주자의 30%가 중소기업자인 경우가 되고요. 총 면적의 50% 이상을 건축 서비스 사업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를 진흥시설로 지정하게 되어서요. 부담금, 개발에 관련한 비용을 지방세를 절감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흥시설 안에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라든가 시설을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을 해 놓은 거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하지는 못해서 이런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의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설계공모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수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상 금액과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설계비 2.3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일단 의무화는 놓고 있고요. 건축물의 특징과 발주청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건축 과정에서 설계의 의도가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좀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 완료 보고서 또는 공사 완료 교서에 그 설계자가 그 의도대로 시연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도 그 포함을 시켜서 설계 공고의 취지를 좀 살리도록 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발주청이 발주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검토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발주 방법과 사업 내용, 규모 등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주로 담당해 주실 기관이 이제 공공건축지원센터인데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제 그 지난주에 저희가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응모를 해주셔서 심사를 잘 거쳤고 이번 주나 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그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뿐 아니라 그 발주에 관한 자문, 뭐 기획, 디자인 관리 등의 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역할을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 분야의 정책 연구 개발,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그 공공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요. 기획재정부랑 좀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공공기관 설립을 요즘엔 좀 기재부에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자세한 얘기는 그 뒤에 두 가지 주제 발표에서 많이 듣게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좀 내용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내용이 조금 100% 이제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건축법이 제정이 된 지 이제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할 수 있는 그 통계 형상을 위한 법이 제정이 된 거고요. 저희가 좀 힘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의견 많이 주시고 법이 잘 정착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진 사무관님께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추진 배경과 제정 목적, 또 입법 과정과 법률 구성, 진흥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는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크이즈 박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관련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니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대를 많이 했던 바인데요. 내일 모레 시행령 시행규칙 공부에 앞서서 간단히 그동안 저도 이 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한 말씀보다 저희가 현재라는 게 늘 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과거가 현재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상황을 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시기를 굳이 말씀드리기 전에 비어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던 저희 건축의 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던 시대였던 것 같고요. 이 시대에는 오히려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굉장히 커지고 또 많아지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규약과 규칙이 필요한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요. 건축이 이제 일반 업무를 오히려 통합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법을 중심으로 건축에 관한 모든 상황들이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건축법으로만 이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사실 상당히 그 전문가들의 손길을 타지 않은 순수한 모습의 개발 계획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해를 돕지 않은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손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덕 연구단지 개발 계획, 도로하고 땅, 외하고 면적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기타 정부청사라든지 또 이제 서울시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어떤 홍보 전단, 플랜, 기타 위생과 안전에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당시로서는 상당한 내용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돌이켜보건데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기에는 좀 멀리 있지 않았느냐. 좀 세월이 흘러서 아마 80년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으로 분리가 돼서 건축과 도시에 관한 규정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건축법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건축법 위주로 이렇게 건축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대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혹은 주택 공급 등을 계획하면서 필요한 법률 등이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맨 위에 보시면 건축은 원래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건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잠깐 지나온 걸 보셨겠지만 상대적으로 건축법의 위상이나 하는 일은 굉장히 축소되었고요. 또 새로 생긴 법률들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술 관련 산업이나 건설 관련 산업 혹은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에 건축법이 제외됨으로써 정부 정책에서 진흥하거나 혹은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서는 포함되지 못하고 혼자 빠져나와서 이렇게 독립부처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건축 유관 분야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건축 서비스 산업의 발전 속도는 상당히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던 것이 이제 건축의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 시기가 물론 이제 계속 건축의 변화는 있어왔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이제 건축 기본법이라는 것이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이 법은 좀 대단히 선언적인 법이어서 여기서 어떤 건축을 다룰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선언과 정의가 좀 켜놓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체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마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이 건축서비스산업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연구소가 될 것으로 예상치 않습니다. 또 하나 아우디에서 했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건축을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연구들이 쭉 이어졌는데 이제 아우디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보는 연구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을 저희들이 소위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당시에 아우디에서 연구된 내용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건축을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서 소개하면서 건축을 그동안 예술이냐 기술이냐 해보던 이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건축은 산업이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이미 33개의 특정 산업 관련 진흥법이 있다. 근데 건축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모든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1980년에서 2004년 당시 연구 그때로 이렇게 13.4배가 증가했고 고용효과 3.8배, 부가가치가 2.1배. 사실은 그 한국 국내에서 그 건축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량화된 숫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IBIS라고 국제적인 산업 리포트에서도 그 건축 서비스 산업을 관련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유사한 것은 교육 서비스라고 했죠. 연임,
공공행정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축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보면 건설업에 비해서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고 인식적이고 지식직역적이고 노동직역적인 산업. 그러니까 고용 창출 능력이 크다. 건설업이 27%인데 건축 서비스 산업은 41.8%. 타 산업 분야의 발전에 총무의 역할을 한다. 94.6%. 이거는 뭐 전체적인 것이고 보다 중요한 개념은 지식 서비스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건축 서비스 산업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는 증강가치 산업. 즉 건축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하면 주변 산업이 같이 발전한다. 예를 들면 뭐 쉽게 DDP 이게 지원입니다. 그 짓는 그 건설 과정 혹은 설계 과정에서 관련 산업들이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강가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1,000억을 이제 우리가 건축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 유발 효과가 1,500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900원, 취업 유발 효과가 1,705명, 생산 유발 효과가 2,073원. 밑에 제조업에서 이 세 가지 비교했을 때 제조업 대비 건축 서비스 산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제 그 오늘 주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아우디에서 상당한 프로모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와 국가건축위원회 등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셨고 또 건축5단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입법을 한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하는 일은 저는 오늘 개념적으로 크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아까 보여드렸던 건기법 등 건축 관련 분야에 건축이 파편화돼서 이렇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이 스스로 그것을 고쳐내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게 되어서 건기법 등 그동안 흩어져 있던 건축 관련 기준들을 이 그릇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이제 차차 이 그릇이 점점 풍성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서 건축의 의미가 건축기본법과 함께 더욱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건축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직 물론 건축을 법령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의함으로써 건축의 개념 자체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그 주변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은 굉장히 많은 타 분야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태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건축적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히 그 관계 설정에서 모호함이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뒤죽박죽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는 반대의 경우 또 생기는 그런 좀 복잡한 일들이 있었을 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서 주변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건축을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정성적인 이 내용으로 건축을 많이 표현을 했고요. 이쁜 거, 보기 좋은 거,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이 법을 통해서 상당히 정량적이고 또 상당히 유효한 내용들로 건축을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 서비스 산업이 시행됨으로써 저희가 기대하는 공공건축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의 강화입니다. 크게 이제 건축의 생산 과정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획부터 설계하고 준공한 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엔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서로 공유되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처음이 되는 것이 바로 기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 설계가 기획의 일부분을 담당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의 용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설계 과정 중에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이 기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서 기획이 강화되어 건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조심조심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발주와 심사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건축의 발주는 현상 설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PQ 턴키 혹은 입찰 혹은 실계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주로 그 일이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공정하게 소위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적임자와 적절함을 찾는 그래서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 그래서 좋은 공공건축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이런 과정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설계가 어떤 그 드로잉,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업무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였다면 지금부터는 그거를 만들어낸, 즉 음악의 작곡 같은 작곡이 없으면 음악이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서는 관계를 정확하게 지켜간다면 효율적인 공사와 정당한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공사 진행 중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상당한 그 곤란함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본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서 기획이 강화되고 설계가 제대로 된다면 공사 또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정당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설계자, 즉 작곡가가 음악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악보 그리는 사람을 전락하듯이 설계자가 그동안 도면을 그리고는 현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관련 법률도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도 않았었죠. 하지만 이 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서 설계자가 최종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합리적 유지관리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재 그 지어진 건물들의 유지관리비에 관한 통계라든지 유지관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와 전기 쪽 어떤 장비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계와 데이터로 드러나게 되면서 설계에서는 어떤 장비와 어떤 용도의 어떤 장비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들이 마련됩니다. 특별히 공사비 대비 어떤 장비의 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유지관리와 사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시민, 이용자들에게 가치 추구에 부합하는 공공건축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관한 기재는 이게 기존의 방법이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라는 건축물의 생산 과정이 각 단계마다 분리되고 각 단계마다 저마다의 법을 가지고 서로 밸류체인이 전부 끊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이고 생산만을 위한 어떤 관련 법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하나의 건물을 보는 눈이 이렇게 전부 쪼개져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만 건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남 탓하기 바빴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통해서는 이 과정이 통합되고 서로 코디네이션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이 공공건축물 발주와 관련해서 그 발주하기 위해서는 그 발주 지침이나 기획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좀 못 이룬 것이 있다면 그 건기법 정리를 하는 건물에도 설계하신 분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 내에서는 워낙 대관 업무가 의미가 세고 권한이 크기 때문에 건축 설계 단계를 좀
좀 이렇게 혼돈시키고 있어요. 즉 건축 설계 단계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로 국내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나 허가에서 요구하는 도면의 수준은 최소한 중간 설계, 즉 엔지니어링이 약간 들어요. 또 사업 승인 정도 가게 되면 거의 실시 설계에 준하는, 즉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생산 설계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하고 대관 업무가 엇박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상당한 손실과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의 증가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코디네이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침서에는 반드시 설계 변경 기준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설계 변경은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설계 변경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뀝니다. 다만 문제는 그런 생각이 바뀌었을 때 뭘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그 차트가 없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예산 늘릴 수 없다. 이거 왜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연하게 실제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변경 기준도 확립이 필요하고, 감독관의 책임과 권한이 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독관이 건축주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독관은 행정직입니다. 그럼 건축주, 공공건축물의 건축주는 누구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만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의 건축주가 결코 감독관이 아니라 현재의 감독관. 그렇다면 우리가 감독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구분이 굉장히 분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뭐가 다른가, 뭐가 같은가를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설계는 국제적으로 3단계로 구성됩니다. 소위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근데 엔지니어링 설계는 계획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말합니다. 그 차이가 중간 설계라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건축 설계와 엔지니어링 설계를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건축에서 중간 설계라는 게 바로 엔지니어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설계에서는 계획 설계 부분이 이미 엔지니어링이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획, 앞에 그냥 스키마틱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만들어내주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써놨는데요.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링 교통광장으로 발주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위쪽은 굉장히 건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광장이 여러 가지 광장이 있겠죠. 교통광장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광장이 있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발주할 때 정확히 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기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수 소장님께서는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건축 관련 법령의 역할 변화와 보편화된 기존 법령 체계의 한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건축의 새로운 변화 경향 속에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제정 의의와 앞으로 진행법에 거는 기대, 그리고 향후 보완 과제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제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발제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 발주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영철호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맞이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철호입니다.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 발주 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셨고요. 주제 발표 1, 2에서도 조금 소개가 됐었는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과거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가지고 있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용역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각종 기준과 제도들이 진흥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지침을 포함해서 하위 법령을 만들면서 많은 TF 회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발주 기관에서도 오셨고 설계사무소에서도 오셨고요. 근데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참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의 입장 차이와
생각이 간극이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발주자 쪽에서 공정성 주장을 하시는 거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많았었고요. 설계자의 창의성 주장은 좀 너네 업계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뽑아서 좀 편하게 가겠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에 건축사 쪽에서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부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TF회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만 이 관계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합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조금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워딩은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일본에서 1994년에 내각회의를 통과하면서 들어갔던 행동계획의 워딩입니다. 건축물의 질과 경제성 등은 결국 설계자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설계료의 저렴함만으로 공공건축물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었고요. 20년이 지난 2014년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법과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과거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가지고 있던 기준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설계공모 지침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건설과 건축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설계안을 선정하는 발주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기본법 아까 박인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24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 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설계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설계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설계 공모를 장려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대한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용역 의뢰를 받아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100% 다 저희가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5,400여 건의 수의계약은 제외입니다. 설계 발주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설계 공모 건수는 960건, 전체의 18%가 안 되는 것이고요. 흔히 PQ라고 부르는 사전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포함한 입찰로 설계자를 선정했던 것이 80%에 육박을 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브룩 액트라는 법에서 건축 서비스 관련한 발주와 계약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시듯이 건축 서비스에 관한 발주와 계약에 있어서는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경쟁력과 자격 조건을 통해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고 가격은 추협상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똑같이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일 수밖에 없지만 건축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이 파트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으로 상대자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도 91년 그리고 94년에 정부 부처에서는 건축, 특히 설계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닌 공모형 방식을 채용할 것을 규정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가 의무화됩니다. 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7조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기재부에서 고시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2014년까지는 용역의 경우에는 2.3억으로 되어 있고요. 고시금액 이상이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설계 공모 적용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 용도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창고,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의 몇 개 조항은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안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표에서 파악을 했던 수치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설계 공모 건수는 약 2배 정도,
그리고 설계비 금액 규모는 약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1.5배로 좀 준 거는 과거에도 주로 이제 큰 규모의 건축물이 주로 설계 공모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관련 사항과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시금액 이상의 건축물을 해서 제외한다라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이번에 단서 조항을 또 달았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여 용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해서 설계비가 고시금액이 안 되더라도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설계 공모를 의무화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담아놨습니다. 다만 그 설계 공모 의무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설계 공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조금 두고 있는데요. 대신 절차는 좀 까다롭습니다. 추정 가격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를 이제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거치게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중건이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